그는 아내를 Tại sao mọi 깜짝 người lại ở 놀라게 đây? 해주려고 장미꽃을 Phòng khách 들고 vắng vẻ này làm tôi 집에 lo lắng. 도착했다. Có 하지만 chuyện gì đang xảy ra 뒷문으로 vậy? 들어선 순간 가사도우미가 다급히 이미 기다리고 그의 있어. 좀 입을 더 빨리 가자. 틀어막으며 누구? 이 귓가에 연락해 줘봐. 같이 가. 속삭였다. 쉿, 저기 회장님. 오렌지 역 아무 직진으로. 소리도 내시면 안 쉽게 됩니다. 생각하지 마. 지금 당장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날 밤 그가 마주하게 된 진실은 화려한 럭셔리 라이프 아래 묻혀있던 수년 동안의 거짓말과 미소 뒤에 숨겨진 끔찍한 배신, 그리고 수십 년에 걸쳐 두 가족을 얽어맨 깊고도 거대한 비밀을 산산조각 낼 것이었다. 한남동 최고급 주택가에 자리한 대저택.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단 하룻밤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장담하건대 당신은 완전히 틀렸다.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라. 최후의 반전은 당신의 말문조차 막히게 할 테니까. 당신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끔찍한 비밀을 발견한 적이 있는가? 이제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거대 호텔 제국의 회장인 강서준은 원래라면 기업 역사상 가장 큰 인수합병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유럽에 3주 더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중압감이 그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이름 모를 불길함. 한국의 집을 떠올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심장을 꽉 틀어쥐는 듯한 둔탁하고 찝찝한 불안감이었다. 결국 그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모든 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짐을 꾸려 서울로 향하는 첫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아내 유진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다. 수제 맞춤 정장과 숨막히는 일정표 아래에 그녀가 사랑에 빠져 결혼했던 그 다정한 남자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나뿐인 딸 지윤이의 얼굴을 보며 이번에는 곁에 더 오래 머물겠다고, 이제는 진짜 아빠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개인 운전기사도 경호원도 번거로운 의전도 마다한 채 평범한 일반 택시에 올라탔다. 고전 영화 속에 나오는 좋은 남편들처럼 한 손에는 꽃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진심을 담아 집에 도착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택시 기사에게 압구정동의 한 꽃집 앞에 차를 세워달라고 부탁한 뒤 분홍색과 하얀색 장미, 그리고 안개꽃이 풍성하게 어우러진 커다란 꽃다발을 샀다. 그것은 그가 유진에게 프로포즈하던 밤 건넸던 꽃과 똑같은 것이었다. 동시에 수년 동안 아내에게 단 한 번도 꽃을 선물하지 않았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깨닫게 해준 꽃이기도 했다. 택시가 한남동의 저택에 가까워질수록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던 모든 것들을 되짚어보았다. 점점 차가워지던 저녁 식사 자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딸 지윤이의 텅 빈 목소리. 파티장에서는 누구보다 완벽하게 빛나다가도 집의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던 유진의 미소.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른 대륙에서 럭셔리 호텔의 탑을 쌓아 올리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그는 정작 자신의 집이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저택의 거대한 철문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택시가 멈춰 섰을 때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을 목격했다. 1층 메인 홀의 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진입로에는 최고급 외제차들이 길게 줄지어서 있었다.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밤 공기를 타고 흘러나왔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크리스탈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공식적으로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타국에 있어야 할 그의 등 뒤에서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있었던 것이다. 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유진은 이런 행사가 있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그는 기사에게 말한 뒤 여행 가방과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직원들이 드나드는 뒷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누구에게도 자신이 왔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방공기에서는
정원의 제스민 향기가 났고 그 너머로 무언가 은밀한 비밀의 냄새가 섞여 있는 듯했다. 자신의 열쇠로 조심스럽게 뒷문을 열었다. 주방과 메인 홀을 연결하는 좁은 복도는 어두컴컴했다. 멀리서 교양 있는 사람들의 웅성거림, 은식기가 최고급 도자기에 부딪히는 소리, 부드러운 박수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장미꽃을 든 채 소리 없이 움직였다. 자신의 집안에서 철저히 이방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때 그녀가 나타났다. 수년 동안 이 거대한 저택의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던 가사도우미 윤 여사였다. 흰 유리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뒤쪽 복도를 걸어오던 그녀는 어둠 속에 서 있는 서준을 발견하고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쟁반이 거칠게 떨렸고 유리잔 하나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대리석 위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 났다. 서준이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입을 열려던 찰나 윤 여사는 쟁반을 옆 테이블에 내팽개치고 세 걸음 만에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와 그의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았다. 쉿, 회장님.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의 두 눈에는 서준이 지금껏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세상에, 제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수년간 그의 지붕 아래서 일하면서 그녀가 서준의 몸에 손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로 말한 적도 없었다. 윤 여사님, 도대체 무슨 부탁입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눈물을 간신히 참아내며 애원했다. 지금 당장 저를 따라오세요. 늦기 전에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보지 않으시면 제 말을 절대 믿지 않으실 겁니다. 윤 여사의 목소리에 담긴 떨림, 음절 사이사이로 갈라지는 숨소리는 이것이 결코 단순한 오해나 실수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수년 동안 겹겹이 쌓여 마침내 터지기 직전인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끔찍한 진실이라는 것을 안내하세요. 서준이 바짝 마른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은 주방 식료품 창고 뒤에 숨겨진 좁은 직원용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나무 계단이 그의 구두 밑에서 삐걱거렸고 꽉 쥔 주먹 안에서 장미꽃들이 짓눌리고 있었다. 윤 여사님, 제발 무슨 일인지 말 좀 해보세요. 말로는 부족합니다. 회장님,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들은 지윤의 방이 있는 2층 서쪽 복도에 도착했다. 윤 여사는 반쯤 열린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아주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회장님,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 아직 아가씨가 회장님을 보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지켜만 보세요. 서준은 손끝으로 문을 살짝 밀었다. 그리고 그 방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본 순간 그의 폐에서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자신이 태어난 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품에 안았던 아이, 쉴 새 없는 출장 때문에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그의 10대 딸 지윤이가 방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하고 있었다. 더 이상 토해낼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텅 비고 지친 울음이었다. 딸의 주변에는 서둘러 싼 듯 옷가지가 쑤셔 밝힌 두 개의 여행 가방이 열려 있었고 침대 위에는 밀봉된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지윤이 세상에 남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되는 것처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서준은 단번에 그 사진을 알아봤다. 지윤이 아주 어렸을 적 제주도 해변에서 자신의 목마를 타고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의 서준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딸도 까르르 웃고 있었다. 그 시절의 두 사람은 자신들이 이렇게 영영 멀어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윤은 집을 떠날 참이었다. 바로 오늘 밤에 서준의 손가락에서 힘이 빠지며 장미 꽃다발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장미꽃 칩들이 카펫 위로 흩어졌다. 마치 더 이상 자신들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회장님, 윤 여사가 그의 뒤에서 속삭였다. 아가씨가 침대 위에 남긴 편지를 읽어보세요. 무슨 편지요? 오늘 오후에 회장님께 쓰신 편지입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토록 유럽으로 전화를 드렸던 겁니다. 하늘이 도우셔서 회장님이 오늘 밤 돌아오실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서준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그는 지윤의 시야에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따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다. 떨리는 손으로 침대 위 봉투를 집어들어 안을 열었다. 글씨체는 분명 딸의 것이었다. 아직 어린아이 특유의 둥글둥글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너무도 어른스러웠다. 아빠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전 더 이상 이 집에 없을 거예요. 저를 찾지도 전화하지도 마세요. 그냥 저를 떠나게 내버려 두세요. 아주 오랫동안 저는 아빠가 제 존재를 알아주길 바라며 노력했어요. 성적도 잘 받아오고 대회에서 상도 타고 아빠가 돌아오신다고 했던 밤에는 밤을 새우며 기다리기도 했죠. 하지만 아빠는 늘 지친 얼굴로 들어와 서재에 틀어박혔고 마치 제가 귀찮은 일정 중 하나인 것처럼 시계만 쳐다보셨잖아요.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눈에는 오직 자신이 SNS에 올리는 사진들, 새로 산 명품 드레스, 자신을 향해 박수치는 파티의 손님들만 보일 뿐이에요. 이 집은 너무나 거대하지만 그 속은 끔찍하게 텅 비어 있어서 가끔 제가 이 넓은 복도에서 길을 잃어도 아무도 저를 찾으러 오지 않아요. 저를 찾으러 오지 마세요. 이 집에서 투명 인간으로 사느니 차라리 세상 속에서 길을 잃는 게 나으니까요. 아빠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아빠가 조금만 알아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운 올림. 단어 하나하나가 망치가 되어 그의 명치를 강하게 내리쳤다. 그의 딸이 오늘 밤 영원히 사라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그녀의 엄마는 새 층 아래에서 사람들과 크리스탈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다. 그리고 아빠인 자신은 그 사실을 눈치채기는커녕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눈물 한 방울이 종이 위로 떨어져 잉크를 번지게 했다. 그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얼굴로 윤 여사를 돌아보았다. 맙소사, 윤 여사님,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윤 여사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단호했다. 회장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큰 일들이, 훨씬 더 끔찍한 진실이 남아 있습니다. 회장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할 겁니다. 하지만 먼저 아주 어려운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무슨 결정이요? 따님을 구하실 건지 아니면 사모님의 파티를 구하실 건지 말입니다. 서준은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딸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하지만 윤 여사가 그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강한 악력으로 그를 제지했다. 지금은 안 됩니다. 회장님, 오늘 밤은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립니까? 내 딸이 당장 집을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시면 아가씨는 회장님이 그저 스캔들을 막으려고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회장님의 말을 단 한마디도 믿지 않을 겁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누군가가 아가씨에게 계속해서 속삭여왔으니까요. 아빠는 널 신경 쓰지 않는다고, 널 사랑하지 않는다고, 차라리 밖에 있는 걸 더 좋아한다고 말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지 못하신 채로 지금 당장 나서시면 따님을 영영 잃게 되실 겁니다. 대체 누가 내 딸에게 그런 헛소리를 짓거렸단 말입니까? 윤 여사는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회장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뒷계단을 내려와 서준이 단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갔다. 매일같이 직원들이 사용하지만 주인인 그는 존재조차 알지 못했던 집안의 비밀스러운 길이었다. 그 끝, 식료품 창고 근처에 낡고 평범한 나무문 하나가 있었다. 여기가 제 방입니다. 회장님, 그녀가 문을 열며 말했다. 누추해서 죄송합니다. 그곳은 아주 비좁은 방이었다. 손으로 직접 짠 털실 이불이 덮인 좁은 침대, 낡은 짙은색 나무 옷장, 벽에 걸린 십자가, 그리고 협탁 위에 놓인 진지한 표정의 젊은 청년 사진이 전부였다. 서준은 그 청년의 얼굴을 전혀 알지 못했다. 윤 여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매트리스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손때가 묻어 바니시
칠이 벗겨진 중간 크기의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다. 앉으시지요, 회장님. 서준은 침대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걸터 앉았다. 그의 최고급 수트는 이 초라한 방의 풍경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마치 다른 우주에서 뚝 떨어진 사람 같았다. 윤 여사는 그 상자를 서준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치 성스러운 보물 상자를 열듯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들, 4번이나 접힌 어린아이의 크레파스 그림들, 예쁘게 포장되었으나 이제는 빛이 바랜 작은 선물들, 그리고 푸른색 벨벳 파우치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것들이, 회장님. 윤 여사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지난 몇 년 동안 따님이 회장님께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것들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전하고 싶어 했다니요? 사모님께서 전부 갖다 버리라고 제게 주셨던 것들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회장님의 생일, 어버이날, 아가씨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만든 모든 것들을 사모님께서 중간에 가로채어 제게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전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님, 단 하나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서준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두꺼운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있었다.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 그리고 그 남자의 손을 꼭 쥐고 있는 작은 여자아이. 비뚤비뚤한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빠 보고 싶어. 빨리 와. 지윤이가.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서준은 그 생일날을 기억했다. 유진은 그때 서준에게 지윤이가 아빠가 하도 안 와서 화가 많이 났다며 아무것도 그리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으니 당신이 자초한 일이라고 차갑게 말했었다. 그는 다른 편지를 뜯었다. 조금 더 자란 후의 글씨체였다. 아빠, 오늘 제 피아노 연주회였어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꼭 말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엄마가 아빠는 중요한 회의 중이라 못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도 저 열심히 쳤어요. 눈을 감고 아빠가 맨 앞줄에 앉아 있다고 상상하면서 쳤어요. 사랑해요, 지윤. 서준은 연주회에 대해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유진은 철저하게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미친 듯이 다른 봉투를, 또 다른 봉투를 계속해서 뜯었다. 봉투 하나하나가 그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이었다. 모든 봉투 안에는 수신자에게 결코 닿지 못한 차단된 사랑이 담겨 있었다. 마침내 그는 푸른색 벨벳 파우치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얇은 금팔찌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서준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자 지윤이 갓난아기였을 때 서준이 직접 딸의 손목에 채워주었던 소중한 갑오였다. 유진은 분명 지윤이가 그걸 서울숲에서 놀다가 잃어버렸다고 말했었다. 그런데 그 팔찌가 지금 가사도우미의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들어있었다. 회장님, 윤 여사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은 아가씨에게 아가씨가 물건을 소중히 다루지 않아서 회장님께서 화가 나 팔찌를 도로 뺏어간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서준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는 팔찌를 가슴에 꽉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다.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다. 어째서 이 모든 걸 보관하고 계셨던 겁니까? 윤 여사님, 왜 버리지 않았던 거죠? 윤 여사는 협탁 위에 놓인 진지한 표정에 젊은 청년 사진을 바라보았다. 저 역시 제 인생에서 아주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적이 있으니까요, 회장님. 그리고 마지막 작별 인사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준은 더 묻고 싶었지만 그녀가 아직은 아픈 상처를 건드리지 마라 달라는 듯 부드럽게 손을 들어 올렸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밤 우리는 따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아셔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최악인 진실입니다. 서준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메인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하이힐 소리, 그리고 그 옆을 나란히 걷는 자신감 넘치는 남자의 무거운 구둣발 소리, 낮게 깔린 웃음소리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차가운 칼날처럼 서준의 귓가에 꽂혔다. 우아하고 명료한 아내 유진의 목소리.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남자는 서준이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내 인생의 절반을 함께 걸어온 사람. 내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고 내 옆에서 중요 계약서에 서명하며 비즈니스에서 승리할 때마다 함께 축배를 들었던 남자. 서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20년 지기 사업 파트너. 지윤이의 대부이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내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바로 그 남자, 백승호 부사장이었다. 윤 여사는 재빨리 방에 불을 끄고 반쯤 열린 문 옆에 어둠 속으로 서준을 거칠게 밀어넣었다. 두 사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을 죽였다. 긴장 풀어. 여기까진 아무도 안 와. 복도에서 승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목소리 좀 낮춰. 승호 씨. 유진이 속삭였다. 손님들은 내가 화장실에 간 줄 안단 말이야. 내일 계획만 마지막으로 점검하자는 거야. 내일 당신이 내 이름으로 지분 양도 서류에 최종 서명만 하면 강서준은 손 쓸 방법이 없어. 이사회는 당연히 내 손을 들어줄 거고. 아주 간단한 산수잖아. 그이가 귀국하기 전에 눈치채진 않겠죠? 절대 그럴 일 없어. 그 자식은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우리한테 넘겨줄 회사를 더 키우느라 정신없이 계약을 맺고 있으니까. 유진이 낮게 웃었다. 서준이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웃음소리였다. 서늘하고 만족스러우며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소름 끼치는 웃음. 그럼 그 애는? 유진이 물었다. 지윤이 문제로 골치 아파지는 건 싫어. 그 인간한테는 지윤이가 영원한 약점이니까. 그 애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 승호가 차갑게 대답했다. 강서준이 빈털터리가 되면 양육권도 자연스럽게 박탈당할 거야. 재산도 없고 안정적인 주거지도 없고 정신적으로 무너진 남자가 10대 딸에게 뭘 해줄 수 있겠어? 지윤이는 당신이 데려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나한테 오게 되어 있어. 서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두 동강이 났다. 결코 다시는 이어붙일 수 없는 형태로 완전히 박살 나버렸다. 단순히 그의 호텔 제국을 노리는 것이 아니었다. 아내를 빼앗는 것도 모자랐다. 그들은 완벽하게 꾸며진 서류와 도장으로 그가 지구 반대편에서 안심하고 잠든 사이에 그의 하나뿐인 딸마저 빼앗아갈 작정이었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문이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지독하고 맹독 같은 침묵이 찾아왔다. 윤 여사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불을 켰다. 서준은 벽에 기대어 선 채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회장님, 그녀가 조심스레 불렀다. 숨을 쉬세요. 제발. 숨을 쉬셔야 합니다. 서준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부재중 전화 27통. 전부 자신의 집 유선 전화번호였다. 유진이 몇 달 전 그의 스마트폰에서 집 전화번호를 스팸으로 등록해 차단해 놓았던 것이다. 그가 뼈 빠지게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누비는 동안 그의 아내가 꾸며낸 짓이었다. 그 여자가 내 폰에서 집 번호를 차단했군요. 서준의 목소리가 위태롭게 떨렸다. 윤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준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는 오직 자신의 지문으로만 열리는 생체인식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개인 서재로 들어갔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거대한 유아 뒤에 숨겨진 비밀 금고 안에서 그는 자신이 결코 본 적 없는 세 개의 서류철을 발견했다. 첫 번째 서류철에는 유진이 서준의 주식을 승호의 차명으로 된 유령 회사로 조금씩 빼돌리기 위해 위조 서명한 문서들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는 더욱 끔찍했다. 서준이 잦은 출장으로 가정에 소홀하며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10대 딸을 키울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양육권 박탈 소송 준비 서면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류철을 본 순간 서준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지윤이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하다는 위조된 정신과 소견서들이었다.
지윤이가 집을 나가려는 시도를 하는 즉시 그녀를 정신병원이나 강제 요양시설에 입원시키기 위해 치밀하게 꾸며진 문서들이었다. 그들은 단순히 회사를 훔치는 것이 아니었다. 지윤이를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해 함정을 파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래서 지윤이가 오늘 밤 미친 듯이 도망치려 했던 것이다. 유진이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승호가 그 애는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말한 이유도 이것이었다. 그들은 지윤이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더러운 체스판에서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부르기 위한 말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었다. 서준은 세 개의 서류철을 챙겨들고 금고를 잠근 뒤 복도에서 윤 여사와 다시 마주섰다. 서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갑게 벼린 칼날 같았다. 윤 여사님, 오늘 밤 그 누구도 내 딸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의 증인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가냘프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아줌마?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지윤이가 방에서 나와 있었다. 서준에게서 불과 10발자국 떨어진 곳.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아빠를 발견했다. 지윤의 몸이 굳어버렸다. 소리 없이 울어 퉁퉁 부은 두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다. 아빠, 그래, 지윤아. 아빠가 널 위해 돌아왔어. 지윤은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 아빠는 단 한 번도 날 위해 돌아온 적 없잖아요. 서준은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간신히 참아냈다. 그는 윤 여사가 준 낡은 나무 상자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 안에 든 크레파스 그림들, 편지들, 그리고 금팔찌를 차례차례 보여주었다. 딸의 두 눈앞에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거짓말들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졌다. 내 해님 달님 그림. 지윤이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빠 주려고 그린 건데 엄마가 아빠한테 줬더니 아빠가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빠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 내 딸. 오늘 밤 이 상자를 보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그러자 지윤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더니 TV 장식장 밑에 가짜 패널을 뜯어내고 검은색 노트를 하나 꺼내왔다.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지윤의 글씨로 빼곡히 채워진 노트였다. 날짜, 시간, 닫힌 문 너머로 엿들은 대화. 엄마가 혼자 있는 줄 알고 누군가와 은밀하게 나눴던 통화 내용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전부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지윤이 말했다.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냥 언젠가 아빠한테 이 기록이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서준의 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벌어진 끔찍한 진실을 꿰뚫어보고 기록한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때 이 집안에서 3대째 헌신해온 백발의 김 집사가 복도 끝에 나타났다. 지금 당장 떠나셔야 합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2층으로 올라오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들은 직원용 좁은 계단을 타고 내려와 동쪽 구역의 차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김 집사의 오래된 낡은 국산 세단이 세워져 있었다.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을 평범한 색상의 차.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에는 완벽했다. 서준이 윤 여사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사님도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회장님, 제가 갑자기 사라지면 사모님께서 의심하실 겁니다. 여사님이 그동안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보았으며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지켜왔는지,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갈 때 여사님은 내게 가장 중요한 증인이 될 겁니다. 만약 여기 남으신다면 저들은 여사님을 가만두지 않고 파멸시킬 겁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두지 않겠습니다. 윤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놀라움의 눈물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준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었기 때문이다. 지윤이 윤 여사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아줌마, 제발 저희랑 같이 가요. 그 한마디에 윤 여사의 굳은 결심이 무너졌다. 그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 집사가 차고 문을 열었다. 가십시오. 회장님, 하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명심하십시오. 안전한 곳에 도착하시거든 따님의 노트를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 회장님 차 뒷좌석에 앉아 계신 저 여사님은 결코 우연히 회장님 댁에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저분은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분의 무덤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신 겁니다. 서준이 그게 무슨 뜻인지 묻기도 전에 김 집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때가 되면 저분이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서준이 못 낡은 세단은 헤드라이트조차 켜지 않은 채 어두운 한남동 골목을 빠져나갔다. 빈 성당 안에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서준의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뒷좌석에서 지우는 마치 평생을 알고 지낸 엄마의 품에 안기듯 윤 여사의 팔에 매달려 있었다. 윤 여사는 몇 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끝없는 애정을 담아 지윤의 머리칼을 쓰다듬었다. 그들은 마포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서준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유진은 그 존재조차 모르는 은신처였다. 지윤은 아빠가 빼앗아 갔다고 믿었던 할머니의 금팔찌를 손에 꼭 쥔 채 몇 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윤 여사가 거실로 나왔을 때 서준은 따뜻한 차 두 잔을 타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창가에 놓인 작은 원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다. 윤 여사님, 서준이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김 집사님이 차고에서 한 말 때문에 아까부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 집에 왔다고 했죠. 내가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던 내게 너무도 소중했던 분의 무덤 앞에서 한 약속이라고요. 윤 여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두 눈이 눈물로 번들거렸다. 회장님, 허락하신다면 처음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말부터 말씀드리면 회장님께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잘못 전달하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주 오래전 저는 어린 아들을 둔 젊은 엄마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에서 아주 소박하게 살았죠. 남편 동철 씨는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식당 일과 파출부를 전전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직 꼬마였던 제 아들을 데리고 전통시장에 갔다가 그만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물건값을 계산하느라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 자리에 선 채로 숨이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1시간 내내 시장통을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며 아들 이름을 불렀죠. 윤 여사가 말을 이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제 아들을 품에 안고 제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길을 잃고 엄마를 찾으며 엉엉 울다가 그 청년의 재킷 자락을 꽉 붙잡았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아무런 의무도 없었고 우리를 전혀 알지도 못했지만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온 시장을 뒤지며 저를 찾아다녔던 겁니다. 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제가 살해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분은 정중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활짝 웃으며 제게 평생 잊지 못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아주머니, 세상의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아이들입니다. 만약 내일 제 아들이 길을 잃게 된다면 누군가 제 아들을 위해 똑같이 해줄 거라고 믿을 뿐입니다. 라고요. 윤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회장님, 그 청년이 바로 선대 회장님이신 강대중 회장님이셨습니다. 서준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눈물 한 방울이 나무 테이블 위로 툭 떨어졌다. 서준의 아버지인 강대중 회장은 서준이 막 비즈니스 세계에 발을 들일 무렵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는 밑바닥에서부터 자수성가로 부를 일구었음에도 결코 남에게 베푸는 것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강직하고 훌륭한 분이셨다. 서준에게도 절대 네가 가진 것을 과시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몇 년 후의 일입니다. 윤 여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제 남편 동철 씨가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병원비와 치료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서 저는 미친 듯이 일자리를 찾아 헤맸지만 배운 것도 없고 추천서도 없는 저를 써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저 같은 사람을 써주는 훌륭한 분이 있다고 대중그룹의 강 회장님을 찾아가 보라고 하더군요. 선대 회장님께서는 시장에서의 일이 있은 후 제가 보냈던 감사 편지에 적힌 제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당장 그날로 저를 직원으로 고용해 주셨고 남편의 병세가 악화되어 도저히 손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든 병원비를 대신 내주셨습니다. 그 비싼 주사 한 대, 입원비, 약값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철저히 비밀에 붙이셨습니다. 제게 절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진짜 선행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가치는 사라져버리니까요. 라고 하시면서요. 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마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그래도 회장님 덕분에 남편은 몇 년을 더 살면서 우리 곁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날, 선대 회장님께서 어두운 정장에 모자를 손에 쥐고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김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한 곳이 바로 남편의 빈소 앞이었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습니까? 윤 여사님, 선대 회장님께서 제 양어깨를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 여사, 나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소. 언젠가 내게도 죽음이 찾아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 아들을 가까이서 지켜주지 못할 테지. 내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만약 훗날 내 아들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된다면 놈이 눈치채지 못한 채 나쁜 놈들에게 둘러싸여 잡아먹힐 위기에 처한다면 부디 그 아이 곁에 있어주겠다고, 절대 내 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저는 갓 덮인 남편의 무덤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님의 아드님께서 저를 필요로 하시는 날이 온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곁을 지키겠다고요. 서준은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소리내어 오열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엄청난 계시와도 같았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홀로 아들 태경이를 키워냈습니다. 회장님께서 무탈하게 잘 살고 계실 거라 믿었기에 감히 회장님 댁을 찾아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회장님께서 결혼하신 사모님에 대한 불길한 소문들이 제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무덤 앞에서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제가 누군지 절대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의 소개를 통해 회장님 댁에 가사도우미로 취직했던 겁니다. 그저 회장님의 삶에 함부로 끼어들지 않고 그 곁에서 지켜보며 제 약속을 지키고 싶었으니까요. 서준은 테이블 너머로 윤 여사의 두 손을 꽉 잡았다. 수십 년간의 고된 노동으로 거칠어지고 마디가 굵어졌지만 그 어떤 오래된 나무 뿌리보다 더 단단하고 강인한 손이었다. 여사님은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상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윤 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입니다, 회장님. 가장 어려운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저조차도 감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고 제 하나뿐인 아들에게조차 숨겨야 했던 사실입니다. 서준은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제 아들 태경이가 바로 회장님께서 아가씨의 검은 노트에서 발견하게 되실 그 이름입니다. 서준은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제 아들 태경이는 서울대 의대에 재학 중입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에는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죠. 똑똑하고 진지하며 정말 성실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태경이가 학교에서 만난 여자아이와 데이트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주 부잣집 딸인데 다른 부잣집 애들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하고 조용하고 남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깊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있는 아이라며 제 아들이 그 아이를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서준은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멈추는 것을 느꼈다. 심장 박동도, 호흡도
시간의 흐름마저도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다. 회장님, 제 아들이 사랑하는 그 여자아이의 이름이 바로 지윤입니다. 강지윤이요. 그 말을 끝으로 서준의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거대하고도 무거운 정적이 오피스텔 거실을 가득 채웠다. 서준은 굳게 닫힌 지윤의 방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윤 여사를, 그녀가 자신의 방에서 챙겨온 액자 속 진지한 표정의 청년을 번갈아 보았다. 자신이 단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청년의 얼굴을. 아가씨가 제 아들과 사귄 지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회장님, 어느 날 오후 시내의 한 빵집에서 두 아이가 함께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엄청난 비밀을 어떻게 털어놓아야 할지 몰라 혼자 가슴에만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지윤이는 여사님께 그 남자아이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아가씨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사모님은 지난 몇 년 동안 아가씨에게 완벽한 배경을 가진 재벌집 자제들만 만날 것을 강요하셨습니다. 아가씨는 그들을 모두 거부했죠. 제 아들 태경이는 사모님께서 아가씨의 짝으로 절대 원하지 않는 모든 조건을 갖춘 놈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가씨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닫혀있던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지윤이가 얇은 담요를 몸에 두른 채 문지방에 서 있었다. 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윤이는 서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를 듣고 있었다. 아빠, 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뗐다. 윤 아줌마가 태경 오빠 어머니셨어요?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다. 지윤은 자신을 언제나 의무 이상의 다정함과 따뜻함으로 바라보아 주었던 집안의 유일한 어른이었던 윤 여사를 바라보았다. 아줌마는 항상 저를, 이 집의 그 누구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바라보셨어요. 지윤이 속삭였다. 전 그저 아줌마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분이라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윤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윤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 낡고 거친 두 손으로 지윤의 작은 얼굴을 감싸주며 말했다. 그래, 아가야. 그게 다가 아니었단다. 넌 꿈에도 몰랐겠지만 넌 내가 이 세상에 낳은 내 전부와도 같은 아이의 가족이 될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넌 내 마음속에서 처음 본 그날부터 이미 내 딸이나 다름없었단다. 지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윤 여사의 품에 와락 안겼다. 그 어떤 거짓도 섞이지 않은 가장 길고 온전하며 순수한 포옹이었다. 서준은 방 건너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잃어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깊은 고통과 동시에 이제야 마침내 찾아낸 모든 것들에 대한 벅찬 감사함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오피스텔의 초인종이 울렸다. 길고 신경질적이며 다급한 소리였다. 그들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야 했다. 서준이 긴장한 얼굴로 현관문의 외시경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에는 밤바람에 헝클어진 머리에 여전히 배달원 유니폼을 입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이 서 있었다.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액자 속의 그 얼굴, 태경이었다. 서준이 문을 열어주자 태경은 다급하게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을 들이밀었다. 그 안에는 서준의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내 어미가 강 회장 집에서 신분을 숨기고 수년째 일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내 여자친구 강지윤도 지금 그들과 함께 마포 오피스텔에 갇혀 있다. 지윤이가 무사하길 바란다면 지금 당장 내가 보내는 주소로 와라. 강서준은 절대 믿어선 안 될 인간이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서준은 단번에 그 맹독을 뿜어낸 뱀의 정체를 알아차렸다. 백승호의 지시였다. 철저한 파멸의 벼랑 끝에 몰린 순간에도 그는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려 발악하고 있었다. 경계심과 공포에 질린 채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선 태경은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리고 파도처럼 모든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윤 여사는 전통시장에서의 일, 강대중 회장의 은혜,
남편 동철의 생명을 연장해준 치료비, 그리고 무덤 앞에서의 맹세까지 모든 것을 아들에게 털어놓았다. 부유한 자들을 향해 평생 동안 태경의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깊은 분노와 적대감은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던 한 재벌의 조용한 선행이 사실 자신의 아버지가 세상에 조금 더 머물 수 있게 해준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동이틀 무렵 그들은 태경이 자신의 목숨처럼 신뢰하는 한국 최고의 형사 전문 변호사 박 교수님의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박 교수는 서준이 금고에서 가져온 서류철과 지윤의 노트를 철저히 분석했고 즉시 검찰청의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날이 밝기도 전에 유진이 지윤을 찾기 위해 경찰에 접수했던 허위 납치 신고는 위조된 서류를 한눈에 알아본 판사에 의해 즉각 기각되었다. 차명 회사로 빼돌려지려던 주식 양도 절차는 전면 동결되었고 관련 서류를 공증한 법무법인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결정적으로 백승호는 개인 전세기를 타고 해외로 도피하려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서준이 넘긴 서류철은 그를 완벽하게 올감했다. 승호는 앞으로 남은 수십 년의 세월을 차가운 교도소 독방에서 보내게 될 것이며 두 번 다시는 선량한 사람의 식탁에 앉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서준에게 가장 끔찍하고 견디기 힘든 장면은 그로부터 몇 시간 후 그가 다시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갔을 때 벌어졌다. 유진은 화려한 메이크업도 지워진 채 파티드레스 대신 초라한 옷차림으로 텅 빈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를 향해 박수를 치는 손님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아주 어렸을 적 수영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잃은 어린 남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동생의 죽음을 그녀의 탓으로 돌리며 그녀를 매정하게 해외 기숙학교로 쫓아내 버렸던 부모가 심어준 거대한 죄책감. 두 번 다시 내 삶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미치도록 두려워.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괴물로 자신을 만들어버린 그 끔찍한 공포를 고백했다. 그것이 그녀가 저지른 악행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왜 그녀가 그런 괴물이 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유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무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다. 백승호는 차가운 감방에서 홀로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서준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바탕으로 강대중 재단을 설립했다. 아버지가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행했던 것처럼 병마와 싸우는 가난한 가정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그리고 윤 여사는 그 재단의 이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빈잔이 담긴 쟁반을 나르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중대한 결정들을 이끄는 자리에 섰다. 지우는 서울대학교 인문학부에 진학해 자신이 좋아하던 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태경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가 되었다. 그들은 재벌가라는 무거운 꼬리표를 떼어버린 채 천천히 자신들만의 삶을 함께 쌓아 올렸다. 어느 고요한 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미 오래전에 딸을 위해 정해두었던 그 따뜻한 청년의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지윤이를 바라보며 서준은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깨닫기 어려운 진실을 가슴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부와 명예를 쌓아 올리는 데는 평생이 걸리지만 진정한 의미의 집은 단 한 번의 무관심과 부재만으로도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너진 집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고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 한 손에는 장미꽃을, 다른 한 손에는 온전히 열린 마음을 들고 언제나 진짜 진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의 조용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라는 사실을